1598년 11월 18일 야심한 밤 노량, 일본의 대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조명연합수군을 포위하기 위해 순천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0일) 전 11월 8일 조명연합수군의 연회가 끝난 후 진린과 이순신이 독대합니다. 진린은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에 퇴로를 끊자고 제안했죠. 이순신 역시 진린의 제안에 환영했죠. 다음날 조명연합수군은 마지막 출정을 감행합니다. 11월 11일 조명연합수군은 묘도에 진을 쳤습니다. 예교성에서 배를 타고 나가려면 무조건 이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교성의 유키나가는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부산을 육로로 탈출하려면 예교성 밖에 주둔한 유정의 부대를 뚫고 해안을 따라 진군해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바닷길을 통해 부산으로 도주해야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연합수군이었죠. 유키나가는 여기서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사천과 남해의 일본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천과 남해의 일본군이 순천만 밖에서 연합수군을 기습 포위하고 유키나가의 수군이 후방에서 협공하면 승산이 있었죠. 마치 칠천량 해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군을 요청하려면 연락선을 보내야 합니다. 연합수군은 철통 같은 포위를 유지하며 외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2일에는 묘도 밖에서, 13일에는 장도 근처에서 소규모 접전을 벌여 연락선을 격퇴했죠. 유키나가는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내세워 퇴로를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깃발과 칼, 돼지와 술 등 여러 뇌물을 들고 진린과 이순신을 설득하죠. 진린은 뇌물에 설득되어서 이순신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뇌물을 단칼에 거절하고 화친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은 화친을 말할 수 없다. 원수들을 놓아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진린은 순천이 아닌 남해의 일본군을 토벌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친으로 설득할 수 없으니 일단 명군만이라도 발을 빼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은 남해에는 조선인 포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토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진린은 긴 칼을 보여주며 이순신을 위협했습니다.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대장으로서 적을 놔두고 우리 백성을 죽일 수는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이순신과 진린이 언쟁하던 11월 16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해에서 배 한 척이 군량을 싣고 바다를 건너오던 것이었죠. 이미 순천과 남해의 일본군들이 포위망을 뚫고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복병선이 한산도까지 쫓아갔지만 적들을 놓치고 말았죠. 이 불길한 조짐이 들어맞게도 다음날 17일 저녁 예교성에 봉화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남해도의 일본성에서도 봉화가 올랐죠. 집결 신호였습니다. 이순신은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다음날 11월 18일 밤 10시경 조명연합수군은 노량해협 길목에 배를 숨기고 매복했습니다. 조선군은 관음포에, 명군은 죽도에 주둔하며 좌우로 매복작전을 펼쳤습니다.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자 이순신은 배 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원수들을 없앤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죠. 시마즈 요시히로를 주축으로 일본군은 18일 저녁부터 서서히 모였습니다. 야심한 새벽이 되자 노량해협을 건너기 시작하죠. 19일 새벽 2시쯤 대다수의 일본 전선들이 노량해협을 건널 무렵 좌우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큰 포성이 울리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합수군은 앞다투어 적선으로 돌격했죠. 화공을 펼쳐 적선을 불태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습에 일본군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수군의 포위망을 뚫고 먼 바다로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니 섬이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섬이 아니었고 아까 조선수군이 매복했던 관음포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포구를 먼 바다로 착각하고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뒤에서는 승기를 잡은 조명연합수군이 거세게 쫓아왔습니다.
이순신은 손수 북채를 들고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일본군은 퇴로가 끊겨 치열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과 진린의 호흡이 발휘되는데요. 이순신의 대장선이 포위되자 진린의 배가 나아가서 구해주고, 반대로 진린의 배가 포위되었을 때 이순신이 구해주었죠. 그야말로 치열한 혼전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일본군을 격파하고 있는데 이순신의 눈에 책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일본 장수 3명이 지휘하고 있었죠. 대장선이 재빠르게 돌격해 한 장수를 사살하자 주변의 적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리는 포위가 풀리자 다시 이순신을 측면에서 지원했는데요. 그렇게 격전이 이어지던 중에 동틀 무렵 눈먼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방패로 가리라고 명령한 뒤에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짧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대로 부하들은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알리지 않고 분전하죠. 정오가 되어 필사적으로 포위를 둔 일본군은 약 50여 척의 배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교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도 노량해전 도중에 몰래 예교성을 벗어나 바다로 도주했습니다. 조선은 이순신을 포함해 10여 명의 수군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고 판옥선 4척을 잃었습니다. 명수군은 유촌병 김자령이 전사하고 2척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죠. 일본군은 다이묘급 영주들은 아니지만 여러 간부들이 전사하고 200여 척 이상이 침몰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장에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과 기쁨은 점차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7년간 조선을 지킨 나라의 별이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조선 수군이 서로 적의 수급과 물건들을 가지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진린이 이 모습을 보고 농담삼아 통제사가 죽었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전사했음을 알자 대성통곡하라고 말했죠. 진린은 이순신을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구하는 재주를 갖춘 명장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후 이순신의 영구를 아산으로 모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장례 행렬이 매우 길었으며 모두들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충민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인조대에 이르러 충무공으로 시호가 바뀌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그는 문무를 겸비한 조선의 장수로 뛰어난 통솔력과 애민정신으로 바다를 지켜낸 영웅입니다. 그의 행동과 전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신의 해전 시리즈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